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새엄마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따님이 오셨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을 때 나는 식당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작은 식당, 20년 넘게 쓴 냄비. 손잡이를 잡은 내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앞치마엔 기름때가 얼룩져 있었어요. 네, 누구시라고요? 저 정민호입니다. 회장님의, 아니, 따님 아버님의 비서실장이었던 순간 냄비 뚜껑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철컹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화상보다 더 뜨거운 게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서울 강남의 300평 저택에 살았어요. 아버지 회사 이름 석자만 대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던 그런 집. 하지만 지금 내 집은 단칸방입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낡은 연립주택 2층, 화장실에서 물 내리면 방까지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에 관한 건데요. 유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방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을 적셨지만 정신은 10년 전 그날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건 그해 5월이었습니다. 아빠, 저 내일 면접이에요. 광고회사 마케팅팀. 그래, 우리 딸 잘하겠구나.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웃으셨어요. 폐암 말기. 의사 선생님은 석 달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작 한 달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장례식장은 이상했습니다. 빈소에 아버지 사진도 없었고 문상객도 거의 없었어요. 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새어머니 박혜진은 내 옆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언장은 어디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왜 안 오세요? 유언장? 그런 거 없어. 내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제대로 된 건 못 남기셨어. 그럴 리가요. 아버지는 정정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아, 박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난 3년 동안 병간호했어. 넌 대학 다닌다고 주말에나 얼굴 비쳤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다니며 친구들과 놀고 연애하고 미래를 꿈꾸느라 아버지 곁에 많이 있지 못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사 준비해. 네. 내가 왜 이 집에 있어? 내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야. 유언장도 없고 법적으로 배우자인 내가 다 상속받아. 엄마, 제가 친딸인데. 친딸? 3년 동안 뭐 했어? 용돈 받아 쓰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백 싸매고 다니면서 아버지 병간호는 나한테 다 떠넘기고. 박혜진의 아들 상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 동갑내기 의붓 오빠. 아니, 그냥 남이었죠. 누나, 우리 엄마 말씀 들었어? 일주일 안에 나가. 이 집 이미 매물로 내놨거든. 어차피 너 취직하면 나갈 거잖아. 상우야, 이게 무슨. 그리고 이거. 상우가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상속 포기 각서. 여기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가 아버지 임종 때 병원에도 안 왔다고 불효녀라고 소문낼 거야. 병원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다 얘기할 거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 면접 때문에 못 간 거였어. 아버지가 괜찮다고
너희가 있으니까 다녀오래서. 변명하지 마. 일주일. 그 안에 짐 싸. 그렇게 나는 쫓겨났습니다. 300평 저택에서, 내가 2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나왔어요. 통장엔 대학생 때 모았던 알바비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시골 마을. 나는 고모 집에 얹혀 살았어요. 아버지의 여동생이셨던 고모는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작은 반 농사와 식당 하나로 근근히 사셨던 분이에요. 영희야, 울지 마.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고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취직도 못하고, 집도 없고, 일단 여기서 쉬어. 식당 일 도와주면 되잖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식당 문 열려면 아침 6시까지 된장찌개 10인분, 김치찌개 10인분, 밥 짓고 반찬 준비해야 하니까요. 이모, 여기 된장 하나요. 네, 나갑니다. 점심시간엔 손님 응대하고, 설거지하고, 오후엔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밤 10시쯤 되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무릎이 특히 심했어요. 병원 갈 돈도 아까워서 파스 붙이고 버텼죠.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때 명품 옷 입고 미용실 가고 친구들이랑 이태원 레스토랑 다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톱엔 김치국물이 배고 피부는 까칠하게 트고. 아빠, 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밤마다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런데 더 괴로운 건 새어머니와 상우 얘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야, 저번에 뉴스 봤어? 강남에 빌딩 하나 새로 올라갔대. 그거 박혜진이 지은 거래. 손님들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아들도 외제차 몰고 다닌다며? 강남 클럽에서 매일 논대.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 재산으로, 내가 물려받았어야 할 돈으로 저 사람들은 호화롭게 살고, 나는 여기서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하지만 어쩌겠어. 나한테 증거가 뭐가 있어. 유언장도 없고 아무것도. 그해 가을,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신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고모, 고모, 눈 떠요. 고모. 하지만 고모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고모 방을 정리하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영희에게.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고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고모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 아버지 임종 때 있었던 일을 이제야 털어놓는다. 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병원에 갔었어. 내가 모르게 박혜진한테 연락받았거든. 언니가 와서 좀 달래주세요라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 내 아버지는 정정하셨어. 정신도 똑똑하시고. 그런데 이상한 게 박혜진이 뭔가를 숨기려는 게 보였단다. 형부, 편찮으시죠? 아니야. 고맙네. 그런데 영희는? 내 아버지는 계속 널 찾으셨어. 그때 박혜진이 거짓말을 했지. 영희는 면접 때문에 못 와요. 어차피 취직하면 독립할 거라 바쁘대요. 내 아버지 얼굴이 슬퍼지셨어. 하지만 화내시진 않았어. 그래. 우리 딸 잘 되려고 그러는 거겠지. 나는 괜찮아.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단다. 박혜진이 내 아버지 병실에서 나오는데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어.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찢는 소리가 들렸지. 나는 몰래 따라가서 쓰레기통을 확인했어. 거기엔 찢긴 종이 조각들이 있었어. 조각을 몇 개 주워서 맞춰봤는데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어. 영희야, 내 아버지는 분명히 유언장을 남기셨어. 하지만 박혜진이 찢어버린 거야. 고모가 증거를 모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하지만 고모는 늙고 겁이 많아서 이 편지와 함께 내 아버지 회사 비서실장이었던 정민호 씨 연락처를 남긴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 아버지를 20년 넘게 모셨고 너도 어렸을 때 많이 봐줬지. 혹시 모르니 연락해 보렴. 정 실장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우리 영희.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마이너스 고모가.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그걸 새어머니가 찢었다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증거가 있을까?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편지 아래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따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역 근처 작은 카페. 정민호 실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희끗한 머리, 단정한 정장, 예전 아버지 옆에 서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실장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고생했다는 말. 아버지가 정말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정 실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왜 장례식 때 원본은 없습니다. 네, 부인께서 박혜진 씨가 찢으셨으니까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회장님 허락하에 유언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음성 녹음도 했습니다. 녹음이요? 회장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유언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변호사와 저, 그리고 간호사 두 분이 입회한 자리에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대한산업회장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첫째, 내 전 재산의 90%는 친딸인 김영희에게 상속한다. 둘째, 나머지 10%는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 박혜진에게 남긴다. 셋째, 박혜진의 아들 상우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는 영희는 내 피를 나눈 친딸이고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희야, 아빠는 내가 잘 될 거라 믿는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빠, 따님, 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따님이 바쁘다고, 면접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갔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잘못은 따님이 아니에요. 정 실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직후 박혜진 씨는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따님 명의로 된 상속 포기 각서를 위조했어요. 위조요? 네.
당시 따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맞아요. 장례식 다음 날 쓰러져서. 그런데 상속 포기각서 날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입원 중인 사람이 어떻게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찍나요? 그럼, 따님, 우리 법정에 갑시다. 정 실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회장님의 육성 녹음, 유언장 사진, 이패 변호사와 간호사 증언, 그리고 위조된 각서의 필적 감정까지. 하지만 10년이나 지났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딸을 부탁한다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10년을 기다렸어요. 따님이 언젠가 진실을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1년 만의 재판이었습니다. 소송 준비하는 동안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정 실장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 살면서 변호사 선생님과 수없이 회의했죠. 피고인 박혜진, 박상우, 입정하십시오. 재판장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10년 만에 본 새어머니와 상우가 들어왔어요. 박혜진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한눈에 봐도 비싼 옷이었어요. 상우는 살이 많이 쪘더군요. 2, 3kg은 더 찐 것 같았어요. 얼굴은 붉고 눈가는 푸석했어요. 술과 밤 유흥으로 망가진 얼굴. 박혜진이 나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김영애? 10년 만이네. 그새 완전 시골 아줌마 됐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증거 제출하십시오. 우리 쪽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먼저 고 김철수 회장의 육성 유언 녹음을 제출합니다. 스피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전 재산의 90%는 친딸인 김영희에게 상속한다. 박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둘째 증거, 유언장 원본 사진입니다. 모니터에 사진이 떴습니다. 비록 찢겨진 흔적이 있었지만 아버지 친필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어요. 셋째 증거, 당시 입회했던 변호사 김성훈 씨와 간호사 이미선, 박지영 씨의 증언서입니다.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넷째 증거, 상속 포기 각서의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원고 김영애 씨의 필적과 각서의 필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각서 작성 일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진료 기록입니다.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재판장님, 저 녹음은 가짜고 사진도 조작한 거예요. 앉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박 증거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말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정민호 씨, 입정하십시오. 정 실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고 김철수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죠? 네, 23년간 모셨습니다. 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직접 보셨습니까? 네, 입회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정신이 온전하셨고 본인 의지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유언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장님 병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혜진 씨입니다. 그날 밤 병실을 정리하겠다며 혼자 들어갔고
나올 때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혜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있습니다. 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CCTV 녹화 기록입니다. 10년 전 자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실 복도를 걷는 박혜진, 손에 든 서류 봉투,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나올 때는 빈손. 저 봉투에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박혜진, 할 말 있습니까? 박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상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선처를.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계속 나왔어요. 변호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분명히 유언장을 남기셨다. 상속은 친딸 김영희에게. 한 달 뒤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왔고 방청객들도 많았습니다. 재벌과 상속 분쟁이라는 말에 언론이 떠들썩했거든요. 나는 원고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김영희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피고 박혜진은 고 김철수 회장의 유언장을 불법으로 파기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상속 포기 각서를 위조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받은 전 재산의 90%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 박혜진과 박상우는 문서 위조, 사기, 배임의 죄로 박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형사처벌에 회부합니다. 안 돼. 박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상우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다 엄마가 시켜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나를 집에서 쫓아낸 그 사람을. 상우 씨.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어요. 저한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법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저도 10년 동안 법을 기다렸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10월의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정 실장이 다가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따님.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따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개월 뒤 나는 강남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집. 하지만 집은 너무 낡아 있었어요. 박혜진이 관리를 안 했는지 정원은 잡초투성이고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청소업체를 불러 한 달 동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서재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책장, 책상, 의자.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나는 천천히 책장을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경제 서적들, 경영 서적들. 그때 책장 맨 안쪽에서 액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액자를 꺼냈습니다. 뒤집어 보니 내가 7살 때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아빠, 엄마, 나. 아빠가 이걸 여기에. 액자 뒤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떼어냈어요. 영희에게 아빠는 내가 언젠가 이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힘들겠지. 아빠가 곁에 없어서 외롭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넌 아빠의 딸이야. 아빠가 평생 가장 사랑한 사람.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기억해. 우리 셋이 행복했던 그 시절을. 그리고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아빠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이제야 집에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바람이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 말씀대로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들을 하겠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의미 있는 일에 쓰겠다고.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빠 딸답게 잘 살겠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푸른 하늘을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되찾은 집, 10년 만에 되찾은 권리, 그리고 10년 동안 잃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따뜻한 바람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